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 로크는 뭐 거의 근대 정치학에서 뭐 해고 지금까지도 현대 철학까지에서도 이 로크는 자유 경제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죠. 여러분들 혹시 로직이라고 아십니까? 그 아나키에서 가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고 또 그런 자유주의 계통의 어떤 사상가의 흐름을 거의 그 토대를 만들어줬죠. 그 소유 개념,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유 개념. 그런 다음에 정부에 대한 어떤 노터치, 그러니까 가능한 작은 정부 위주의 어떤 형태.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주로 이제 자연 상태 하는 게 제일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자연 상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어요. 로크, 그런 다음에 홉스, 또 루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연 상태들은. 상당히 오늘 저 선생님 전공했는 선생님이 지금 오늘 빠져버리고 기간제 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 루소는 또 이 자연 상태. 근데 이제 이 자연 상태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사유 실험이죠. 이게 왜 사유 실험인가 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루소, 홉스 아니면 그 로크가 이렇게 그 사유를 하고 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이럴 것이다, 이런 상태였다라는 상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전제이기도 하는데 그걸 철학에서는 일종의 사유 실험이라고 그래요. 왜 갈릴레이가 그 피사 탑 그거를 포탄하고 기틀을 떨어뜨린다고 할 때 실제 올라가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포탄하고 기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유 실험이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론 그거 할 때, 존 롤즈 할 때 장막 가는, 그러니까는 원초적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사유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다 자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익 인터레스를 버리고 어떤 그 공론장에 들어가서 막 속에 들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한다는 거.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가능성을 추론을 해야죠. 이런 상태의 가능성들을 각 이론들, 존 롤즈뿐만 아니라 로크나 홉스나 루소도 그런 상태를 이제 상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어떠했다, 로크, 홉스는 어떻다, 루소도 어떻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우리가 간 게 홉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전부 다 모든 인간이 일단 투쟁적인 그런 단계에 있다. 서로 싸우는 거다. 만인 투쟁이다. 그게 이제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극단화시킬 때도 현재 자본주의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그런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론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듯이 로크도 어떤 상정인가 하면은 인간은 신체에 의한 노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오면은 그 결과는 결국은 그 개인에게 소유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제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독립시키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체의 어떤 노동에 의한.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로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자기 고유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어떤 신체를 활용을 해서 자연에 힘을 가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결과물은, 그러면은 그 결과물은 결국은 그 노동을 투입했는 개인에 의해서 소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불가침이다 라고 이제 로크가 그렇게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자본주의 이론이나 자유주의 이론 혹은 그 여러 가지 그 프리드만이나 뭐 하이에크나 뭐 아니면 노직이나 뭐 그쪽을 쭉 잇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요 이론을 가지고 소유를 절대 신성 불가침이다. 세금 노직 같은 경우는 세금조차도 정부가 그걸 관여를 하면은 바로 개인의 어떤 침해다. 이렇게 노직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이제 극단화 시키면.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로커는 그 이야기도 했지만은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게 남한테 피해가 안 주는 상황 하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또 달아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 전제 조건은 딱 빼버리고 요 소유의 어떤 그 주장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 그 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이론을 전개되기 한 어떤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로커의 어떤 이 이론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가 소유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그 효과 뭐 이런 결과들을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가기 때가 약 200년 정도 돼요. 로커에서 마르크스 가는 게. 그러니까 로커에서 마르크스로 가는 게 약 한 200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가 이제 이 이론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이론으로 소유에 대한 어떤 이론으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비판자가 마르크스 이전의 비판자가 루소죠. 루소도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근거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루소도 뭔가 하면은 인간 불평등 기원이라는 그 자체가 전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그 소유가 이렇게 자기 노동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전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제 굉장히 불평화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루소가 마르크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현대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사상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만약 정말 시간이 좀 난다면은 이 근세 이 자체를 이렇게 한번 더 근원적으로 한번 정치 철학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이론들 현대의 많은 이론들이 부분적으로 여기에 의거를 하고 끌어오고 그쪽 이론은 자기 이론을 정당화시키지만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 자체는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그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사라는 측면에서 와는 다른 어떤 독특한 면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농구해볼 어떤 공부를 해볼 어떤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상태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뭐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이 아직까지 로커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고대와 뭡니까? 우리 박 선생님 좀 책을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 원장님은 옛날에 읽어 자꾸 기억력이 쪽으로 간다 그래서 박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면 못 읽었어요? 고대하고 로커하고의 관계가 뭐 어떻다 그럽니까? 좀 대답하시죠. 예? 고대와 로커의 관계요? 예. 로커까지만 하더라도 고대에 상당히 친화적이다. 그 생각이 좀 있는 게 약간 친화적이다. 말하자면 좀 유사하다. 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 기본 정신을 좀 가지고 왔다 하는 거죠. 뭔가 하면은 고대의 그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보는 오리지널 고대의 과연 그 정치 경제사가 어떠했냐는 우리가 따로 또 농구를 해야 되지만 한나 아렌트가 파하고 있는 어떤 그 고대는 작업하고 뭡니까? 노동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작업 속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정치라는 넓은 어떤 의미고 이 노동과 이 작업의 어떤 관계가 어떤 아직까지도 뭡니까 그 인연아 착취의 어떤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의 어떤 그 근원적으로 뭔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죽을 때 노예를 이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풀어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노예지 인간 전체는 노예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부분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노예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자체는 원래 노예의 어떤 본질로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뭐 정치적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하에서 부분적으로 노예가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동에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즉 자기가 죽으니까 노동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없으니까, 즉 노예의 어떤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뭡니까? 이제 너는 가라. 이렇게. 상당히 논리적인 거죠.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노예는 본질적으로 노예인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 뭐 어떤 전쟁에서 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채무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그 어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 물질의 어떤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동을 단지 부분적으로 대신해 줬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죽으니까 즉 이제 더 이상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양받고 그런 다음에 서비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노예를 이렇게 놓아둔다. 그래서 그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예 자체에서 이미 이 그리스인들은 노예를 단순히 그 착취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으로서 노예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차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소유의 어떤 그 개념조차도 아직까지는 로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과 그러니까 로크가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크가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그 개념도 그 그리스 즉 고대의 어떤 그 개념에 아직도 친화적이지만 이게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뭐가 변화됐다고 보죠. 이게 뭡니까? 한나 아렌트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변화됐다고 봐요. 뭐가 변화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텍스트 읽으면 좀 기억을 좀 되새겨 보십시오. 뭔가 변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관계가 점점 더 이렇게 해서 막스에서는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노동으로 수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수렴이 되어버린다. 뭐 그러니까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동으로 수렴이 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보는 제가 우리들 잠깐 이야기했듯이 무세계성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자세히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무세계성이. 일단 첫 번째 무세계성은 누구한테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일어나요. 관조를 통해 함으로써 관조를 최고의 어떤 뭡니까? 인식의 어떤 단계로 올리고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뭐 이렇게 유한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세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관여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종교에서 일어나요. 말하자면 아까 보는 우리가 했던 그 무상성, 인간 세계는 유한하다. 즉 신적인 어떤 세계에서만이 진리가 보장이 되고 거기에만이 영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유한한 세계에 머물 필요가 없다. 여기에 집착을 갖지 마라.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꾸 무슨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이 인간이 타인하고 어울려가지고 공론 영역을 형성하고 이런 대상 세계를 형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로부터 자꾸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노동만이 유일한 걸로 보는 막스의 시점에서 가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즉 무세계성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어떤 그 방식이 차츰 이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이제 점점 더 끓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물이 팔팔팔 끓는다 이런 의미겠죠. 점점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전부 다 수렴이 된다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없어지고 자꾸 이쪽으로 전부 다 하나로 봐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노동 수령으로 데려가 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뭔가 노동이 최고니까 뭔가 무슨 개념 나오는 거 생산성 개념 나오는 거 이게 최고니까 왜 양적으로 뭔가를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하게 많을수록 이게 무한 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정식 이게 맞나? 무한 정식 생산성들. 근데 이 막스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기 전에 이렇게 점점 비등해 돼 가는 이 역사적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결국은 이 근대 정치 이론가들이 혹은 그 정치사에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부르주아적 어떤 그 사유 부르주아적 어떤 혁명 혹은 부르주아적 과정 자체가 일어나는 게 뭔가면은 그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그 소유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점점 더 많은 어떤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 활동성 자체에 대한 보장. 이게 이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정부와의 어떤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가능하면 작을수록 좋아지죠. 그러고 어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상인들이 활동하고 혹은 그 경제인들이 자기 부를 정식해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을 확대해 주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의 역할을 정부에만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정부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필요악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정부주라는 것 자체는 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내가 활동해가 어디 가고 저리 가고 팔고 사고 뭐 이런 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는 그냥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뭐 법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저 차원에서만 해라. 이게 이제 정부의 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영미 쪽의 어떤 그 정치 사상가들이나 혹은 영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정치 그 역사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 흐름에서 맞아 떨어져요. 가능한 정부를 뭡니까? 적게 하고 작게 하고 개인의 어떤 그 그때 개인이라는 거는 이때 이 부르주아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르주아 그런데 이게 이제 막스가 보기에는 이제 이 막스를 우리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 한나 아렌트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막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에까지 갔어도 이 막스즘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어떤 무세계성의 어떤 그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마칠 때쯤 되면은 따로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이 막시즘하고 한나 아렌트가 어떤 관계에서 쭉 이 책에서 쭉 비판을 해왔는지를 그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번 쭉 해야 돼요. 이 책 우리가 지금 이 3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막시즘을 비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내가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이 인간의 조건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차원에서 이 막시즘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이론에 대한 막시즘에 대한 혹은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비판하는 방식을 막시즘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의 이해의 방식으로 보지 말고 한나 아렌트의 어떤 방식으로 정치, 사회, 경제를 바라보는 말하자면 대안적 차원에서 그런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판을 자꾸 할 때 이제 제일 이렇게 소극적 비판 혹은 부정적 비판이 뭔가면 한 이론은 해서 잘못됐다 이런 식인데 한나 아렌트는 그런 식은 아니죠.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통찰, 역사상으로 전개되어 왔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근본 현상을 굉장히 잘 봤다고 그러죠. 정확하게 봤다고 그렇게. 그게 그 개념이 여러분 책에서 무슨 개념입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 오늘 집중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 개념이 무슨 개념입니까? 굉장히 엥겔스 이야기를까지를 들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막스에 관한 어떤 이야기. 이건 실제 이제 막시즘이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정통 이론이거든요. 노동력 자체를 그 어떤 잉여. 한나 아렌트는 이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게 하더라고.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 잠깐 또 해야 돼요. 요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이쪽으로 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노동 가치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이론이 근대를 중요한 어떤 그 담론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다시 이제 이 노동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이 생산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가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거? 우리 국부론에서 시장 원리. 예, 시장 원리. 예, 근데 그게 어디인가 하면 분업에 들어요. 예, 분업에서 찾죠. 여기. 그러니까 생산성을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는 분업에서 찾고, 이 마르크스는 이 노동력, 잉여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가, 부가, 뭐 혹은 사회가 계속 점점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은 이게 어떤 증가, 뭐 성장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대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뭔가 발전한다 하는 그 자체는 계속 뭐 양적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 그걸 이제 요런 것들이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데, 아담 스미스는 이 분업을 통해서 이 생산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이걸 이제 비판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이 분업이라는 거는 우리 현대 경제까지 혹은 세계 체제론까지 들어가면은 뭡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저 LG가 뭡니까? 이 휴대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밀리고 뭐 이러니까 잘 안 되고 이러니까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게 LG가 이제, 그러고 LG의 그 직원들은 뭐 다른 가전 쪽으로 돌린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아담 스미스 식으로 논리로 하면은 분업의 어떤 형태로 하되 그 나라 특성에 맞는, 즉 우리나라한테는 임금이 높고 베트남은 임금이 낮으니까 공장 자체를 뭡니까? 베트남으로 이전. 근데 이런 체제 자체가 전체가 세계 체제로, 그러니까는 뭐 아주 한 나라,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중간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중간재를 지금 이렇게 수출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원그 핵심 기술은 어디서 옵니까? 일본하고 미국에서 지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종의 가공. 근데 이제 중간재라는 형태로 다시 이걸 해서 중국에 가면, 이 중국은 마지막 그걸 해서 어디로 봅니까? 저는 미국으로 가고, 요새 지금 미국하고 한참 지금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뭡니까? 생산성에 효율적이고, 이게 바로 부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국부론 자체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요. 핀 뭐 이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에 방문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담 스미스가 제가 이제 그 할 때는 이 아담 스미스를 꼭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이걸 뭐 그게 경제학을 하든 정치학을 하든 간에 굉장히 또 윤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마르크스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해법을 내놓죠.
우리가 아까 로크도 제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지. 로크 자체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전혀 자유주의자들이 유일하게 그걸로 살 수 있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담 스미스에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핀이 그 각자에 이렇게 맡기니까 어떤 자르는 사람, 굽히는 사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쭉 이렇게 철근을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전체 공장의 생산력이 다른 그냥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즉 수공업적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프로덕트 자체가 20배, 30배 높은 그 수치로도 나와요.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이 그 수치에 기억이 되는데. 그런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분업 자체가 굉장히 이 생산을 하는 어떤 근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즉 시장의 어떤 형태에서 서로 조절을 함으로써 결국 계속 더 나은 상품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담 스미스의 이 이름만으로는 막스가 비판하기에 충분하고 근거가 있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을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근무니까 자기 일만 한 부어진 일만 하면은 노동자가 파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국가나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혹은 사회에서 이 노동자를 재교육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그 온전한 인격이 유성이 보존이 되게끔 상당히 그 뛰어난 통찰을 했어요. 마르크스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해법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그 생산의 어떤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분업의 어떤 그 형태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정태적으로만 분석을 했다는 어떤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지만 왜 정태적으로 분석했는가 하면은 핀 과정 자체가 일어나는 어떤 그 과정에서 분업의 어떤 그 유효성을 봤지만은 이게 만약에 시간과 장소가 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면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또 일어나요. 뭔가 하면 계속 제3세계는 계속 그 기술 개발을 못하고 뭡니까? 계속 주어지는 것만 뭐 받게 되고 노동자도 뭡니까? 그냥 그 자기 그 일에 어떤 발전이 없는 어떤 상태로만 계속 이렇게 그 정체되어 있는 어떤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 스미스가 보는 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아담 스미스가 이 분업을 생산성으로 둔 것 자체를 마르크스는 어떻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노동자의 착취 형태라는 거죠. 여기서 왜 노동자의 착취 형태라는 방식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이 분업이 어떤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 혹은 한나 아렌트식으로 하면은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좀 더 거시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또 이 자체도 굉장히 우리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적용하면 돼요. 여기. 우리 이때까지 지금 공부했는 한나 아렌트를 적용을 시켜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건 좀 비판을 조금 더 하고 막스가 이 아담 스미스의 어떤 이런 분업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게 왜 이게 노동자의 어떤 그 착취 형태라고 파악될 수 있겠습니까? 책에서도 어디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혹시 잠깐 그런 분업은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고 공장제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임금에서 착취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막스 저기 네, 그거 막스가 그렇게 착취 구조를 한 명이 수공업을 하면 그 뭐 자기 혼자서 만들면 되지만 분업을 하면 반드시 공장제나 뭐 협업을 하는 분업을 하게 되면. 근데 공장제나 협업을 하면은 노동자한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노동자한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분업이나 협업이라는 건 말을 좋아서 이제 협업이지만은 그냥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자로 자꾸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단순 노동자.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면은 막스한테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한가 하면은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까? A, B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고 자본가는 뭡니까? 늘 잉여 노동자를 그러니까는 예비군을 노동자 예비군을 늘 만들 수 놓게끔 해놔야 돼요. 공장을 뭐 풀 가동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 노동자가 다른 데로 또 가버리고 또 다른 임금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 자본가는 항상 뭡니까 이게 예비군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임금을 뭡니까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막시즘 정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지금 이 차원에서는 단순 노동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단순 노동자로 만들면 어떤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분업화되고 전문화라는 어떤 그 차원에서는 좋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혹은 우리가 우리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 우리 한나 아렌트적 차원으로서 보면 우리도 일종의 정신 노동을 하지만 우리도 일종의 노동을 그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화시키면은 바로 이 자본주의의 어떤 거대한 체계 속에 말하자면은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꼼짝마 형태로 편입이 되어버리는 방식. 이게 이제 이 분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어떤 모순점으로 이제 이걸 막스가 그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점에서는 한나 아렌트도 동의를 해요. 근데 한나 아렌트는 대안까지 내세우죠. 뭡니까? 인간이 세계로부터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제 무세계성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어떤 방식으로 즉 노동을 통해서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이따가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결국은 소비만 뭡니까? 소비 이전에 이제 이 자동화 개념이 있을 거고 소비 형태로만 빠지게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인간한테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소비 형태로만 남아 있어요. 이건 이제 한나 아렌트의 어떤 분석이고 대안이긴 하지만은 이게 아직 막시점적 차원에서까지는 아직 이런 분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노동력 자체에 대한 그 단순화 시킴으로써 그 단순화로 인해서 오는 그 노동자의 어떤 착취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면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보기에는 아담 스미스가 이 부분적인 어떤 그것만 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그 분업. 근데 사실은 이 분업은 뭡니까? 우리 현대 사회 이 분업은 다른 형태로도 전문화의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포디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근대 현대의 어떤 산업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틀 아닙니까? 아직도 지금 이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많은 그 공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노동자의 어떤 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그걸 이제 좀 생생하게 봤는데 이런 것들로 지금 아직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부의 개념에 대한 어떤 그 모순성이 막시즘한테는 일단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한나 아렌트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막스가 이렇게 분석했는 이런 어떤 그 분석 방식 자체가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생각이고 이 막시즘을 넘어서서 한나 아렌트식의 어떤 그 처방과 대안 자체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진격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쌤, 이거 잠깐만 지금 끊고.